오늘 강연은 지금까지의 강연하고는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로 와서 뇌과학의 가장 큰 또는 중요한 결과물인 것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수많은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보면 뭐 터미네이터가 뭐 인간을 밟고 지나가고 난리가 날 텐데 사실 그건 다 영화잖아요. 그리고 저도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연구했지만 우리들한테도 인공지능은 항상 사이언스 픽션이었습니다. 그냥 기초과학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지 언제 인공지능이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몇십 년 더 걸리고 적어도 몇백 년 또는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과거에 불가능했었던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알파고, 우리 다들 기억을 하잖아요. 사실 알파고가 한국에 왔을 때 전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생각만 했으면 되는데 또 신문 칼럼에까지 써버렸어요. 이세돌이 당연히 이기고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뭐 수준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미래 예측을 안 합니다. 정말 그때 완전히 대박으로 망하고 나서 물체 인식이 가능해지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유튜브에 보면 맨날 뭐 로봇들이 나와서 막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최근에는 혹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어디까지 왔고 또 뇌과학과 뇌와 인공지능의 연결점은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저 위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 다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챌린지라는 것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로봇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경진대회를 한번 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카이스트의 휴보가 당시 1등을 했었던 경진대회인데요. 그런데 당시 대부분 로봇들의 성능은 사실 이 정도였거든요. 뭐 괜히 걸어가다 혼자 넘어지고, 혼자 문을 열다 넘어지고, 이건 우리가 사이언스 픽션에서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학 지식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30년, 4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3년, 4년 전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터미네이터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면 그냥 문 닫고 계단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못 쫓아올 테니까. 그런데 자연이 만든 기계는 어떨까요?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알프스 사냥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왜 이런 가파른 데를 걸어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단 아직 우리 사람만 이해를 못하다 보니 저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답은 존재하는데 인간만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공학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미 잘 되는 거를 모방해 보자라는 겁니다. 거꾸로.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모방을 해서 만들어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또 하나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공대의 한스 모라벡 교수님이 예전에 제안한 건데 그거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왼쪽 그림 같이 인간한테 쉬운 행동,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로봇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또는 세상을 알아보는 거, 이건 지금 강아지지 고양이가 아니야. 3살짜리도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수백억, 수천억짜리 슈퍼컴퓨터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라벡의 역설이 얘기하는 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한테 쉬운 게 또 거꾸로 인간한테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잘하는 거, 계산하는 거, 정보를 입력하는 거, 이건 또 우리 사람한테는 어렵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이 정보들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도구,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한 10% 정도뿐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모든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나머지 90% 정보는 분명히 이 정보는 존재하는데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인간한테 쉬운데 기계한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 쉬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양한 강아지들의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면 인간의 뇌는 아무 문제 없이 강아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 강아지들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존 인공지능 방법, 고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구식 AI죠. 기존 인공지능 방법으로는 기계가 강아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줬어야 됩니다. 코딩으로. 개는 당연히 동물이죠. 그리고 다리를 4개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를 4개 가졌어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개란 모양이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털이 이렇고 귀가 쫑긋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계속 설명하면 어느 한순간 기계가 이 개는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문제는 저 개가 드러눕기만 하면 또 못 알아봐요. 그럼 이제 드러누운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참 하면 알아봐요. 또 개가 뒤로 돌아왔으면 못 알아봐요. 점프하는 것도 못 알아보고 밥을 먹는 것도 못 알아보고 흑백이면 또 못 알아보고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 물체, 개라는 존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다양성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언어로 완벽한 표현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또 알아봐요, 개를. 아까 알프스 사냥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그렇다면 뇌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시점이고 저같이 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과거 인공지능은 우리가 수학, 논리, 언어를 사용해서 다 코딩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60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번 본 거죠. 지능을 가진 물체가 도대체 존재가 뭐가 있을까? 그건 인간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테니 한번 뇌를 연구해서 모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는 구식 인공지능이고, 자, 구식 인공지능에서는 고양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양이를 표현해 줬는데 이게 안 먹혀 들어갔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에서는 우리가 고양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고양이 예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은 무엇으로 하냐?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뇌를 모방한 거죠. 인공신경망은 그냥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점들은 신경세포들입니다. 화살표들은 연결고리들. 연결고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연결고리들이 랜덤입니다. 우린 정답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숙제를 줍니다. 이 물체가 뭐지요? 하면 기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오답을 내겠죠.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거꾸로 이항고라고 한다고 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 이거는 이항고가 아니고 고양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주던가 또는 데이터 자체의 고양이라고 정답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우리는 라벨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보는 우리도 인터넷에 가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정답이 포함된 라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걔네들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얻었지? 지금까지 고양이를 알아볼 수 있는 건 사람뿐이 없었잖아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라벨링을 해준 거예요. 무료 소프트웨어로 고양이 사진을 찍고 고양이라고 써서 올려줬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누적돼서 기계 학습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학습은 무엇인가? 정답, 고양이, 빼기, 오답, 이항고를 계산한 다음에 차이값을 블랙박스에 집어넣어서 연결고리를 계속 바꿔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학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는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학습이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물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결고리가 최적화됐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과거 인공지능에서는 우리 인간이 기계에게 규칙을 집어넣어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규칙을 집어넣어도 기계가 정보를 찾아냈는데
한 10% 정도 문제뿐이 해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계학습에서는 거꾸로 우리는 정보를 입력해주고 기계가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정보와 규칙의 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죠. 사실 큰 뭐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지난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풀렸는데 핵심은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이 찾아낸 규칙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확률 분포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이해했다면 옛날 방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규칙을 입력시켜주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기계학습에서는 된다라는 건 보여줄 수가 있는데 왜 되는지를 몰라요. 인간하고 비슷한 거죠. 어느 누군가가 모차르트가 엄청난 멋있는 음악을 작곡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니 또 뇌하고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인공지능 분야가 기계학습으로 변했을 때 한 2012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최근에는 약간 기계학습 2.0 버전으로 진화를 했는데 특히 겐이라는 방법,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선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최신 알고리즘입니다. 기존 기계학습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죠. 뇌를 모방하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수많은 고양이를 보여준 다음에 고양이라는 그 규칙을 뇌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신경망에 표현을 한 거잖아요. 학습으로. 겐에서도 이 방법은 여전히 씁니다. 이제는 이 구조는 인식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겐에서는 여기다가 또 하나의 기계를 달아둡니다. 생성기라는. 이 생성기는 데이터를 거꾸로 돌려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녀석입니다. 자, 생성기는 처음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생성기가 만들어내는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숙제를 줍니다. 얼굴을 그려보세요. 생성기는 얼굴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기가 만든 데이터를 인식기가 평가해 줍니다.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 얼굴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 얘기를 하겠죠. 어느 한순간 우연히 생성기가 만든 데이터가 인식기가 알고 있는 얼굴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면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일 확률이 0.001% 올라갔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생성기는 그쪽으로 데이터를 더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확률 분포가 그쪽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생성기하고 인식기를 서로 경쟁을 시켜놓은 거죠. 인식기는 안 속으려고 노력을 하고 생성기는 속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학습을 시키니까 어느 한순간 생성기가 만든 가짜 데이터가 인식기가 알고 있는 진짜 데이터하고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